2025년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이 발표됐을 때 문학계가 조금 술렁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랬죠. 수상자는 헝가리의 크레스너 호르커이 라슬로, 스웨덴 할리먼이 밝힌 수상 이유가 딱 이 한 문장이었습니다. 파멸의 공포 속에서도 예술의 힘을 다시 일깨우는 강렬하고 비전적인 작품 세계. 근데 사실 이 문장만 들으면 굉장히 모순적으로 들리지 않나요? 파멸의 공포랑 예술의 힘이라뇨? 그렇죠. 보통은 반대라고 생각하니까요. 네. 보통 예술은 우리에게 희망이나 위로를 준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가장 극단적인 절망 속에서 그 힘이 나온다는 걸까요? 오늘부터 몇 번에 걸쳐서 이 수수께끼 같은 작가의 세계를 한번 같이 여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 모순처럼 보이는 문장이야말로 그의 문학세계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정확한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의 작품을 두고 흔히들 어둡다, 난해하다, 비관적이라고만 평가를 하는데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예요. 절반만요? 그의 문학은 단순히 어둠을 전시하는 게 아니거든요. 현대사회가 느끼는 이 근원 모를 불안과 실존적인 공허함을 외면하지 않고 언어의 끝까지 파고들어서 정면으로 응시하는 과정, 그 자체에 가깝습니다. 아, 마주하는 과정이군요. 네. 그리고 그 세계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들어가 봐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 나고 자란 땅, 헝가리의 깊고 또 상처 입은 역사입니다. 보통 작가를 이야기할 때 역사적 배경을 빼놓을 수는 없겠지만 유독 크라스나호르커이를 이야기할 땐 헝가리 역사가 거의 전부인 것처럼 강조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의 작품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그 지독한 불안감, 정체성의 혼란, 또 세상이 곧 끝날 것 같은 그런 종말론적인 분위기. 이게 단순히 한 개인의 상상력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그가 속한 민족 전체가 겪어온 거대한 트라우마와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장악합니다. 그의 문학에 흐르는 그 독특한 정서는 한 개인의 것을 넘어서요. 한 민족이 수천 년간 겪어온 역사적 경험의 총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조금 아주 멀리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어디까지 가야 할까요? 헝가리 민족, 즉 마자르족은 원래 유럽인이 아니었습니다. 아, 정말요? 네. 그들의 발원지는 아시아, 우랄 산맥의 동쪽이었죠. 아시아에서 온 유럽인? 와, 시작부터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유럽 대륙 한가운데 있는 나라인데 뿌리는 아시아라니. 이게 바로 그 정체성 혼란의 시작이겠군요. 바로 그거죠. 기원전 수천 년 전부터 기후변화 때문에 우랄 산맥에 함께 살던 민족들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네. 북쪽으로 간 이들은 시베리아의 소수민족이 되고 서쪽으로 간 이들은 지금의 핀란드와 에스토니아인의 조상이 됩니다. 아, 그리고 남서쪽으로 끝없는 평원을 따라 이동한 그룹이 바로 헝가리 민족의 직계 조상이죠. 이 때문에 헝가리인들의 내면에는 아주 오래된 질문이 하나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맞습니다. 외형은 수백 년간의 혼혈로 유럽인에 가까워졌지만 그들의 언어나 정신세계 깊숙한 곳에는 샤머니즘 같은 아시아적인 요소가 아주 짙게 남아있거든요. 겉모습과 내면의 불일치 같은 거군요. 스스로를 바라보는 모습과 남들이 나를 보는 모습이 다를 때 느끼는 그런 혼란이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헝가리의 옛 신화에는 딸토시라는 존재가 등장하는데요. 딸토시요. 네, 우리의 무당처럼 지상과 지하 세계를 잇는 영매 역할을 하는 인물이에요. 이런 아시아적 정신세계를 간직한 채 유럽이라는 낯선 공간에 살고 있다는 것. 스스로를 바라보는 관점인 자화상과 외부에서 자신들을 보는 관점인 초상 사이의 이 괴리가 민족적 정체성의 혼란으로 이어진 겁니다. 유럽에 살지만 온전한 유럽인은 아닌 영원한 경계인이라는 인식이 그들 내면에 깊이 자리 잡게 된 거죠. 수백 년에 걸친 이동 끝에 9세기에 지금의 헝가리 땅에 정착하게 되는데 그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정착 초기에는 약탈민족으로 불리면서 주변국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고요? 네, 맞아요. 마치 새로운 환경에 던져진 개인이 살아남기 위해 자신이 가진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무기, 여기서는 이제 전쟁 기술만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이 떠오르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수백 년간 이동하면서 전쟁만 치러왔으니 농사 경험은 아예 없고요. 가진 것이라곤 당대 최강의 기마술과 궁술뿐이었어요. 아, 9세기 유럽 평원에 정착했지만 생존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주변을 약탈하는 것밖에 없었죠. 그랬군요. 당시 독일이나 프랑스 지역의 수도원 기도문에는 오 주여
악랄한 마자르인들의 화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소서라는 구절이 남아있을 정도였습니다. 와, 그 정도였군요. 거의 100년간 유럽 전역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군요. 네, 하지만 그 승리에도 끝이 있었을 텐데요. 그게 그들의 정체성을 또 한 번 뒤흔드는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아, 패배의 순간이요? 네, 955년 신성 로마 제국의 오토 1세에게 역사상 처음으로 대패하게 됩니다. 100년간 이어져 온 승리의 신화가 깨진 순간이었죠. 충격이 엄청났겠네요. 민족 전체가 엄청난 충격, 말 그대로 멘붕에 빠졌습니다. 여기서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요. 다시 동쪽 아시아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든 서쪽 유럽에 남아 살아남을 것인가.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생존 방식이 바로 기독교 수용이었군요. 맞습니다. 이건 그냥 종교를 바꾸는 차원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체성을 바꾸고 유럽 문명 속으로 편입되기 위한 정말 필사적인 문명적 대전환이었네요. 네, 맞아요. 서기 1000년에 초대 왕 이슈트반 1세가 로마 교황으로부터 왕관을 받고 세례를 받으면서 헝가리는 공식적으로 기독교 국가가 되고 유럽의 일원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평화의 시작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헝가리의 길고 긴 비극적 역사의 서막이었죠. 또 다른 비극이요? 네, 헝가리의 역사는 크게 두 가지 패턴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방금 이야기한 정체성 위기이고요. 둘째는 바로 지정학적 저주입니다. 지정학적 저주요. 네, 헝가리는 거대한 산맥으로 둘러싸인 광활하고 비옥한 분지 지형이에요. 이게 축복인 동시에 저주였습니다. 왜 저주였을까요? 동쪽과 서쪽의 거대한 제국들이 충돌할 때마다 언제나 가장 먼저 짓밟히는 통로이자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30세기에는 몽골의 침략으로 인구의 절반을 잃었고 16세기부터는 오스만 제국에게 150년간 지배를 당하면서 또다시 인구가 급감합니다. 계속해서 인구가 줄어드는군요. 네, 여기서 역사의 아이러니가 발생하는데 오스만 제국을 몰아내려고 도움을 청했던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왕가가 오스만이 물러난 자리를 차지하고 1차 세계대전까지 헝가리를 지배하게 돼요. 외부의 적을 몰아내려고 끌어들인 또 다른 외부 세력에게 지배당하게 된 거군요. 정말 끝없는 악순환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근현대사에서 헝가리움들에게 가장 큰 상처로 남은 사건이 바로 1차 세계대전 이후의 트리나농 조약입니다. 트리나농 조약이요? 잠깐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살고 있는 나라가 전쟁에서 졌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국토의 3분의 2와 인구의 절반 이상을 주변국에 빼앗기는 겁니다. 잠깐만요. 하루아침에 수백만 명의 헝가리인들이 잠에서 깨러보니 루마니아나 슬로바키아 국민이 되어버렸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국가적인 차원의 유령 통증, 팬텀 페인 같은 걸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 트리아농 조약이 현대 헝가리에 지워지지 않는 민족적 트라우마가 되었고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헝가리가 보이는 독특한 외교적 태도의 배경이 되기도 하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소련의 위성 국가가 돼서 혹독한 사회주의 체제를 겪게 되고요. 네. 그리고 1989년 마침내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됩니다. 바로 크러스너 호르커의 데뷔작 사탄 탱고가 그려내는 시대적 배경이 이 사회주의 몰락 직전에 모든 가치와 희망이 붕괴하고 도덕적 공백 상태에 빠진 혼란스러운 헝가리의 모습입니다. 이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과 영토 상실, 이념의 붕괴까지 이 모든 절망적인 역사를 듣고 나니 와, 어떻게 사람이 이런 현실을 글로 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평범하고 단정한 문장으로는 도저히 이 혼돈을 담아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언어가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바로 그의 그 악명 높은 문체로 이어지는 거겠군요.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그의 문학적 고향인 역사를 이해했다면 이제 그의 가장 독특한 무기인 문체를 들여다볼 차례죠. 네. 작가 스스로 마침표는 인간이 아닌 신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했을 정도니까요. 와. 그의 문체는 단순한 기교나 스타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바라보는 세계의 본질, 즉 붕괴 직전의 혼란스러운 세계를 언어로 구현하려는 필사적인 시도 그 자체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설 전체가 단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한편으론 경이로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독자를 일부러 괴롭히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웃음. 이게 학술적인 기교가 아니라 정말 탁월한 예술적 선택이라는 점을 한번 설득해 주시죠. 웃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의 문장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은 느리게 흐르는 용암 같은 서사라는 표현일 겁니다. 용암 같은 서사요? 네. 한번 읽기 시작하면 빠져나올 수 없이 그 끈적하고 뜨거운 문장이 독자를 압도하면서 서서히 잠식해 들어오는 경험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 데뷔작인 사탄 탱고에서는
단지 해가 뜨는 장면을 묘사하는 하나의 문장이 거의 한 페이지 전체에 걸쳐 이어집니다. 한 페이지나요? 네, 독자는 편안하게 장면을 감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 끝없이 이어지는 문장의 미로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면서 소설 속 인물들이 느끼는 불안과 혼란, 그리고 그들이 속한 세계의 압도적인 복잡성을 그대로 체험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독자를 그냥 편안한 관찰자 자리에 두는 게 아니라 혼돈의 한가운데로 끌어들여서 직접 겪게 만드는 장치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문장의 형식이 곧 내용이고 세계관 그 자체가 되는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문장을 끝맺는다는 건 어떤 사건이나 생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질서를 부여하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크러스노 우커이가 보는 세계는 그런 질서가 완전히 붕괴된 곳이에요. 시작도 끝도 불분명하고 모든 것이 혼란스럽게 뒤엉켜 있고 인과관계는 무너져 있죠. 그의 끝없는 문장은 바로 그런 세계의 본질을 가장 정직하게 반영하는 형태인 셈입니다. 그의 최신작 중 하나인 헤르시트 07769는 아예 소설 전체가 단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건 그의 언어 실험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런 독특한 문체가 그저 고립된 천재의 산물은 아닐 거란 생각이 듭니다. 깊고 어두운 문학적 계보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평가가 있던데 그 뿌리가 궁금해지네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노벨상 위원회는 그를 프란츠 카프카에서 토마스 베르나르트로 이어지는 중부 유럽 전통의 위대한 서사 작가라고 명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헝가리 작가를 넘어서 20세기 유럽 정신사의 거대한 흐름을 잇는 후계자로 공인받았다는 의미죠. 카프카와 베르나르트라니 이름만 들어도 그 무게감이 느껴지네요. 카프카는 부조리한 세계를, 베르나르트는 끝없는 독백과 비판으로 유명하죠? 네, 그렇죠. 그럼 크라스너 호커이는 그 두 거장에게서 정확히 어떤 점을 물려받고 또 자신만이 어떤 것을 더한 건가요? 그만의 특별한 소스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카프카로부터는 개인이 거대한 시스템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세상이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부조리한 곳인지에 대한 세계관을 물려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오스트리아 작가 토마스 베르나르트로부터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않는 집요하고 반복적이며 숨막히는 독백 스타일을 계승했죠. 하지만 그는 단순히 선배들을 모방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 그만의 소스, 즉 우리가 앞서 길게 이야기했던 헝가리라는 특수한 역사적 체험을 들이부은 겁니다. 그 헝가리의 역사요. 네, 카프카의 부조리한 세계와 베르나르트의 염세적인 문장에 몽골 침략부터 트리아농 조약, 사회주의 붕괴까지 이어지는 헝가리의 구체적인 역사적 고통과 상처를 녹여냄으로써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해낸 거죠. 그의 문학사적 위상은 바로 이 지점에서 확고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가 되네요. 그러니까 영원한 경계인으로서의 정체성 혼란과 끊임없이 외부 세력에 짓밟혀온 지정학적 트라우마라는 내용이 신에게만 허락된 마침표를 거부하고 끝없이 이어지는 문장이라는 형식을 만나서 폭발한 거군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작가를 이해하기 위한 두 개의 큰 축, 그의 고향인 헝가리의 역사와 그의 무기인 끝없는 문장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만 놓고 보면 참 어둡고 비극적이고 숨막히는 느낌뿐인데요. 그렇죠. 여기서 처음에 질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어둡고 비극적인 역사, 그리고 숨막힐 듯 이어지는 문장 속에서 스웨덴 할리모는 대체 어떻게 예술의 힘을 발견했을까요? 그의 문학은 절망적인 현실에 대해 쉬운 위로나 값싼 희망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반대라면요? 그는 혼돈과 부조리로 가득 찬 세계를 외면하지 않고요. 언어라는 유일한 무기를 통해서 그것을 끝까지 파고들어 독자가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듭니다. 그 처절한 직시의 과정 속에서 비록 우리가 명확한 해답을 찾지는 못할지라도 상실의 운명을 어떻게든 감당하려는 인간의 존엄성과 예술의 존재 이유가 역설적으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예술의 힘이라는 건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내거나 해피엔딩을 제시하는 게 아니군요. 네, 그런 게 아니죠. 오히려 예술이야말로 이 모든 게 무의미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한 인간이 그곳에 서서 눈을 피하지 않고 생각하고 기록하고 있었다는 유일한 증거라는 말이네요. 그 창조 행위 자체가 무의미한 세계에 대한 유일한 의미 있는 반항이 되는 셈이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것, 끝까지 바라보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 행위 자체가 바로 그가 말하는 예술의 힘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배경과 특징이 그의 첫 소설 사탄 탱고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었을까요?
사회주의 몰락 직전의 한 외딴 마을, 죽은 줄 알았던 자가 돌아오면서 시작되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절망의 기록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서 꿈틀대는 또 다른 무언가에 대한 예언일까요? 다음 시간에는 사탄 탱고의 세계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는 크로스나 허르호르크이 라슬로라는 작가가 2025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는 소식과 함께 그의 대표작 사탄 탱고가 어떤 작품인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랬었죠. 오늘은 그의 문학 세계, 그 더 깊은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 합니다. 좋습니다. 그의 글을 읽는다는 게 왜 그토록 강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힘든 체험인지, 또 그를 왜 묵시록 문학의 대가라고 부르는지 그 근원을 좀 깔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네, 우선 그 독특한 문체에서부터 시작해봐야겠죠.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의 문학을 이야기할 때 정말 길고 복잡한 문장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뭐랄까 문체적인 기교가 아니거든요. 단순한 기교가 아니다. 네, 그의 서사를 느리게 흐르는 용암 같다고 묘사한 표현이 있더라고요. 느리게 흐르는 용암이요. 와, 표현이 정말 강렬한데요. 그렇죠. 한번 시작되면 정말 끝을 모르고 이어지는 그 문장들이 독자를 압도하면서 천천히 그의 세계 속으로 잠식해 들어오게 만드는 힘이 있는 거죠. 느리게 흐르는 용암이라는 표현이 정말 확 와닿네요. 실제로 그의 데뷔작 사탄 탱고를 보면 일출을 묘사하는 단 하나의 문장이 한 페이지에 걸쳐서 이어지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작인 헤르쉴트 07769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요. 소설 전체가 그냥 단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네, 맞아요. 거의 400쪽에 달하는 소설인데 400쪽이요? 와. 거기에 마침표가 단 하나뿐이라는 건데 이건 정말 좀 극단적인 실언 아닌가요? 그렇죠. 극단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작가 본인은 일찍이 마침표가 인간이 아닌 신에게 속한 것이라고 단언한 적이 있어요. 마침표가 신에게 속한 것이다. 네, 문장을 끝맺는다는 행위 자체가 이 세계를 만결짓고 판단하는 신의 영역이라는 의미예요. 아하. 인간은 그저 이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 그 끊임없이 이어지는 생각과 사건들을 한 호흡 안에 담아내려고 그저 발버둥 칠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독자에게 일부러 편안한 독서를 허락하지 않는 거네요. 네, 대신 그 문장의 미로를 헤매게 만들면서 등장인물들이 느끼는 불안과 혼란을 독자가 그대로 체험하게 만드는 장치군요. 정확합니다. 붕괴 직전의 세계, 그 압도적인 복잡성을 문장 그 자체로 구현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문장은 전통적인 구두법을 그냥 거부하고 문장 안에서 스스로를 계속 수정해요. 그리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나아가는 거죠. 그의 글쓰기 방식 자체도 굉장히 독특하다고 들었어요. 네, 아주 독특하죠. 보통 작가들처럼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노트북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짜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 방식이 아니군요. 네, 머릿속으로 먼저 문장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가능성이 보이는 문장이 떠오르면 그 문장의 어떤 자연스러운 끝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살을 붙여나가는 거죠. 머릿속에서요. 머릿속에서 그 긴 문장을 전부 다듬는다는 건가요? 네, 그리고 가장 예상치 못한 장소와 시간에 예를 들면 길을 걷다가 그 문장이 완성되었다 싶을 때 비로소 기록을 합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이미 머릿속에서 모든 수정 과정이 끝났기 때문에 별도의 교정 작업도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토록 독창적이고 강렬한 문체는 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요? 왜 그의 작품은 한결같이 이렇게 암울하고 또 종말론적인 분위기를 띠고 있는 걸까요? 네, 수전 손택은 그를 묵시록 문학의 대가라고 칭송했고 스웨덴 할리몬 역시 종말론적 공포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네, 그 배경을 이해하려면 작가가 살아온 헝가리의 역사와 사회를 들여다봐야만 합니다. 헝가리. 네, 헝가리는 지정학적으로 유럽 중앙의 분지에 위치해 있잖아요. 알프스랑 카르파티아 산맥에 둘러싸인 아주 비옥한 땅이죠. 네, 그렇죠. 하지만 바로 이 위치 때문에 역사적으로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을 받아왔어요. 13세기에는 몽골의 침입으로 인구 절반을 잃었고요. 16세기부터는 오스만 튀르키의 지배를 무려 150년간 받았습니다. 150년이요? 정말 긴 시간이네요. 그리고 오스만 튀르크를 몰아내는 과정에서는 합스부르크 왕가의 도움을 받았지만 그 후로는 다시 합스부르크의 지배를 받게 됐죠. 네, 맞아요. 역사의 아이러니죠.
그리고 1차 세계대전에서는 패전국이 되어서 영토의 3분의 2를 잃었고, 정말 큰 상실이었겠네요. 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는 나치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주축국이 되었다가 전쟁 후에는 결국 소련에 편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끊임없이 외부의 힘에 의해 운명이 결정되는 역사를 살아온 거네요. 그렇죠.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된 후에도 끝이 아니었어요. 기나긴 독립과정과 또 극우, 좌파의 극심한 대립으로 엄청난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크로스노호르커이는 바로 이런 사회적, 정치적 해체를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면서 자란 세대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에게 종말과 재앙이라는 건 어떤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네. 그냥 매 순간 생생하게 다가오는 일상적인 감각이었을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의 글에 아주 깊이 배어있는 그 절망과 파멸의 공포는 바로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봐야 해요. 작품에 나타나는 종말론적 세계관이 단순히 시대적 배경탓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오, 어떤 점에서요? 그의 작품을 읽은 독자들이 종종 그의 철학적 사유에 대해 깊은 논쟁을 벌이곤 하잖아요. 네, 그렇죠. 특히 그의 소설 전쟁과 전쟁에 나오는 한 독백이 많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 화자가 그들이 모든 것을 망쳐놓았다고 말하거든요. 아, 네, 그 유명한 구절이죠. 그들은 손에 넣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파괴했고 끝없는 소모전을 통해 모든 것을 손에 넣는 데 성공했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이게 핵심이죠. 네. 이 그들은 인류 전체일 수도 있고요. 혹은 더 구체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신념을 파괴하고 모든 것을 정신과 논리로 환원하려는 자들. 정신과 논리로 환원한다. 네. 다시 말해 절대적인 허무주의자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허무주의자요. 네. 이들은 천국, 꿈, 자연 속의 침묵, 심지어 불멸성까지도 전부 소유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전락시켜버립니다. 신념에서 비롯되는 모든 것들을 그냥 의미 없는 물질로 만들어버리는 존재들이죠. 듣고 보니 저항의 멜랑콜리에서 나타나는 갈등과도 이게 연결되는 지점이 있네요. 어떻게요? 작품 속에 에스테르시란 인물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플라톤처럼 음악의 조화가 이데아의 세계에 존재한다고 믿는 이상주의자고요. 네, 그렇죠. 반면에 그의 아내는 모는 정의와 삶의 의미를 그저 강자가 약자에게 자신의 신념을 강요하는 물질적 힘의 논리로만 파악하죠.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바로 이 아내와 같은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죠. 이건 어쩌면 니체의 신은 죽었다는 선언, 그 이후의 세계를 그리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신의 죽음 이후. 네. 신이 죽고 초월적인 가치 체계가 붕괴된 세상에서 남는 것은 결국 권력과 투쟁뿐이잖아요. 그렇죠. 힘의 논리만 남겠죠. 그들은 바로 이 투쟁의 논리만을 신봉하면서 한때 신성한 영역에 존재했던 모든 것을 자신들의 논리로 오염시키고 말살하려고 하는 겁니다. 작가는 어쩌면 신념을 가진 위대하고 고귀한 사람들이 바로 이 그들의 논리를 무심코 받아들임으로써 파멸에 이르렀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이런 독창적인 문체와 깊이 있는 사유가 그냥 고립된 천재의 산물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물론이죠. 노벨상 위원회는 그를 프란츠 카프카에서 토마스 베르나르트로 이어지는 중부 유럽 전통의 위대한 서사 작가라고 평가했는데요. 네, 저는 이 평가가 그의 문학사적 위치를 규명하는 데 아주 중요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는 20세기 내내 유럽 정신사를 지배해온 그 거대하고 어두운 문학적 흐름의 적통을 잇는 후계자로 공인받은 셈이죠. 카프카와 베르나르트라. 네. 먼저 부조리한 관료주의와 미로 같은 세계 속에 갇힌 개인을 그린 카프카. 네, 카프카 하면 미로가 떠오르죠. 그리고 인간과 사회에 대한 냉소와 분노를 끝없는 독백으로 쏟아냈던 토마스 베르나르트. 이 두 사람의 문학적 유산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신만의 고유한 체험, 그러니까 공산주의 붕괴 이후의 동시대적 감각을 결합해서 그렇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의 문학사적 위량은 바로 이 지점에서 확고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노벨상 위원회가 그의 문학이 종말론적 공포 속에서도 예술의 힘을 재확인한다고 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의 작품은 절망적인 현실에 대해서 쉬운 위로나 값싼 희망을 제시하지 않아요. 네, 전혀 그렇죠. 대신 그는 혼돈과 부조리로 가득 찬 세계를 멸면하지 않고 언어라는 유일한 무기를 통해서 그것을 끝까지 파고들어 독자가 직시하게 만듭니다.
그 처절한 직시의 과정 속에서 비록 우리가 해답을 찾지는 못할지라도 상실의 운명을 감당하려는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예술의 존재 이유가 역설적으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군요. 네, 바로 그 역설이 핵심입니다. 오늘은 크로스너 호르커의 라슬로의 독특한 문체와 그 안에 담긴 묵시록적 세계관 그리고 철학적 배경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의 문학은 영화 감독 벨라 타르와의 오랜 협업을 통해서 영상으로도 구현되었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점이죠. 다음 시간에는 그의 글이 어떻게 스크린 위에서 또 다른 생명력을 얻게 되었는지 그들의 협업 과정과 작품 세계를 중심으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크로스너 홀커의 라슬로의 세계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죠. 그의 글을 처음 읽으셨을 때 혹시 어떤 느낌이셨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약간 길을 잃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디서 숨을 쉬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끝없이 이어지는 그 문장들. 네, 마치 거대한 미로에 갇힌 것 같았죠. 정말 정확한 표현이네요. 길을 잃는 기분. 그의 문체는 그냥 글쓰기 스타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가 세상을 보는 방식, 또 그가 느끼는 세계의 구조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에 가까워요. 소설 전체가 단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작품도 있으니까요. 언젠가 그가 직접 마침표는 인간이 아닌 신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 한마디에 그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바로 그 지점이 정말 흥미로워요. 마침표를 찍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세계가 완성되고 끝났다는 선언인데 그걸 거부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끝내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토록 집요하고 독창적인 문장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오늘은 그의 문학적 뿌리, 그러니까 그가 속한 중부유럽 문학의 계보를 따라가 보면서 그 미궁의 지도를 함께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의 글을 묘사하는 표현 중에 느리게 흐르는 용암 같은 서사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처음엔 좀 과장된 비유 아닐까 싶었는데 읽다 보니까 이보다 더 정확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 비유가 정말 책장을 넘기는 행위가 마치 그 뜨거운 용암 속으로 한 걸음씩 발을 담그는 것 같아요. 피할 수도 없고 아주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잠식당하는 느낌. 네, 그 잠식당하는 경험이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표작 사탄 탱고를 보면 그냥 해가 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걸 한 페이지 전체에 걸쳐서 묘사해요. 단 하나의 문장으로요. 한 페이지를요? 네, 독자는 해가 뜨는 그 찰나의 순간을 작가가 펼쳐놓은 끝없는 문장을 아주 느리고 집요하게 따라가면서 체험하게 되는 거죠. 시간의 흐름을 완전히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와, 소설 전체가 한 문장이라는 헤르시트 17769는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히네요. 그걸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죠? 오타라도 하나 나면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하는 건가요? 작가의 집요함도 대단하지만 이걸 따라가는 독자에게도 엄청난 집중력을 요구하는 것 같더라. 그렇죠. 그래서 그의 글을 읽는 건 뭐랄까, 편안한 독서 경험과는 거리가 멀어요. 오히려 불편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기까지 하죠. 네. 하지만 그게 바로 작가가 의도한 거예요. 그는 독자에게 자,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대신에 그 혼란 자체를 문장으로 구현해서 독자가 직접 체험하게 만드는 거죠. 문법적인 쉼표는 계속 나오지만 의미가 종결되는 마침표는 없으니까요. 독자의 정신은 계속 긴장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요. 인물들의 내면으로 그냥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도 그 때문이겠네요. 문장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다 보면 어느새 인물의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그 의식의 흐름 속에 완전히 동화되어 버리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이건 단순한 기교가 아니라 붕괴 직전의 세계를 어떻게든 하나의 호흡 안에 담아내려는 필사적인 시도처럼 들려요. 맞습니다. 전통적인 문장 구조,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고 마침표로 깔끔하게 끝나는 문장으로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의 균열과 붕괴의 감각을 담아낼 수 없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그는 마침표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언어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통해 세계의 붕괴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운체는 정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분명히 영향을 받은 작가들이 있겠죠. 저는 읽으면서 계속 프란츠 카프카가 떠오르더라고요. 부조리한 상황에 던져진 인물이라는 점에서요. 이건 너무 단순한 생각일까요? 아니요, 전혀요. 그게 가장 정확한 시작점입니다. 실제로 노벨상 위원회는 그를 프란츠 카프카에서 토마스 베르나르트로 이어지는 중부 유럽 전통의 위대한 서사 작가라고 평가했어요. 아,
이 한 문장이 그의 문학사적 좌표를 정확히 찍어준 거죠. 아, 토마스 베르나르트까지요? 그러니까 단순히 헝가리 작가라는 지역적 범주를 넘어서 20세기 유럽 문학의 가장 어둡고 깊은 흐름을 잇는 적자로 인정받았다는 거네요. 맞아요. 그의 작품이 그냥 혼자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아주 깊고 어두운 문학적 족보가 있는 셈이에요. 카프카의 주인공들이 그렇죠. 이유도 모른 채 죄인으로 몰리거나 가다할 수 없는 성을 향해 평생을 헤매잖아요. 네, 그렇죠. 크라스노호르코이의 인물들도 똑같아요. 실체도 없는 구원자를 기다리거나 무의미한 여정을 끝없이 반복하죠. 부조리한 세계에 내던져졌다는 그 실존적 조건이 같아요. 그럼 토마스 베르나르트에게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베르나르트는 좀 낯설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토마스 베르나르트는 오스트리아 작가인데요. 그의 특징은 한 인물의 집요하고 반복적인 독백, 거의 광기에 가까운 독백으로 소설 전체를 채우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불만과 저주, 자기 혐오를 끊임없이 쏟아내죠. 아, 독백이요? 네, 크라스노호르코이의 그 긴 문장들이 바로 베르나르트적인 독백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인물들의 내면에서 들끓는 광기와 절망을 어떤 필터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쏟아내는 장치로 기능하는 거죠. 그렇군요. 카프카에게서 부조리한 세계관에, 베르나르트에게서 그 세계를 향해 끝없이 독백하는 문체를 물려받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정확한 정리입니다. 그런데 이 두 거장의 유산을 계승하면서도 자기만의 독창적인 세계를 만들었다는 점이 중요하겠죠. 그 자신만의 것은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그의 조국, 헝가리의 역사적 배경이 중요해집니다. 카프카나 베르나르트가 주로 개인의 내면적 부조리함에 집중했다면 크라스노호르코이는 그것을 국가 전체가 겪는 집단적, 역사적 부조리로 확장시키거든요. 그 얘기에는 종말이나 재앙 같은 단어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특별한 사건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공기처럼, 비 오는 날의 습기처럼 당연하게 만연해 있는 상태로 묘사되죠. 헝가리 역사가 그에게 그런 감각을 심어준 걸까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헝가리는 20세기에 유럽의 모든 비극을 압축적으로 경험한 나라예요. 2차 세계대전 때는 나치에 동조했다가 패전국이 됐고 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곧바로 소련의 위성국가 신세가 됐죠. 수십 년간 공산 독재를 겪다가 1991년에 소련이 붕괴하면서 겨우 독립을 맞이했는데 그 뒤에는 또 극심한 정치적 혼란과 이념 대립이 이어졌어요. 희망이 보일만 하면 다시 절망이 덮쳐오는 역사의 반복이네요. 작가는 바로 그 사회적, 정치적 해체의 과정을 온몸으로 겪은 세대인 거군요. 그렇죠. sak탄 탱고에서 마을 사람들이 겪는 끝없는 기다림과 무력감, 그리고 결국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가는 모습이 단순히 한 마을의 이야기가 아니라 시대 전체의 초상처럼 느껴졌던 이유가 있었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명한 비평가인 수전 송택이 그를 묵시록 문학의 대가라고 불렀던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묵시록은 단순히 세상이 망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기존의 질서와 믿음이 모두 무너져 내리고 그 폐허 속에서 어떤 불편한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을 다루는 문학을 의미하죠. 아, 그런 의미군요. 네. 그의 작품 속 파멸의 공포는 바로 이런 헝가리의 역사적 경험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유령이 현재를 떠도는 느낌이랄까요? 헤르시스트 07799의 배경에도 나치의 그림자가 계속 어른거린다고 하셨죠. 이미 끝난 과거가 아니라 언제든 다시 재앙이 닥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품 전체를 지배하는 거군요. 네, 그것이 헝가리라는 특정 공간의 트라우마인 동시에 인류가 계속해서 반복해온 폭력과 파국의 역사에 대한 거대한 알레고리로 확장되는 지점이죠. 이런 문학적, 역사적 배경을 생각하면서 그의 철학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어요. 전쟁과 전쟁에 이런 독백이 나온다고요. 그들은 손에 넣은 모든 것을 망쳐놓았고 끝없고 교활한 소모전을 벌여 모든 것을 손에 넣는 데 성공했으며 모든 것을 망쳐놓았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들이 누구인지에 따라 작품 전체의 의미가 달라지니까요. 여러 해석이 있는데 한 온라인 토론에서 나온 의견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들이란 바로 신념을 파괴하는 자들, 즉 절대적 허무주의자들이라는 해석이었죠. 절대적 허무주의자요?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풀어서 설명해 두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아름다운 노을을 보면서 경외감을 느끼거나 어떤 음악을 들으면서 영적인 충만함을 느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노을은
그냥 대기 중에 미립자에 의한 빛의 산란 현상일 뿐이야. 네가 느끼는 감동은 뇌의 호르몬 작용에 불과해. 이런 식으로요. 아, 천국, 꿈, 예술, 사랑 같은 모든 신성하고 초월적인 가치를 계산 가능한 물질적인 대상으로 끌어내려서 그 의미를 제거해버리는 존재들이죠. 아, 이제 알겠네요. 세상의 모든 신비를 벗겨내고 모든 것을 벌거벗은 사실, 혹은 권력 관계로만 보려는 태도군요. 정확합니다. 저항의 멜랑콜리에 나오는 인물 구도와도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음악의 완벽한 조화를 통해 세계의 잃어버린 질서를 되찾으려는 이상주의자 에스테르 씨와 그 모든 걸 한심하게 여기며 오직 현실적인 이해관계와 권력투쟁에만 몰두하는 그의 아내처럼요. 그들은 바로 그 아내 같은 사람들일 수 있겠네요. 맞아요. 더 나아가 이 문제는 니체의 신은 죽었다는 선언과도 깊이 연결돼요. 크로스너 호르커유의 세계는 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이제 모두가 너무나 당연하게 별다른 저항 없이 받아들인 세상처럼 보여요. 더 이상 옳고 그름을 판단해줄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져버린 거죠. 보통 신이 없으면 모든 게 허용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에서처럼요. 그런데 크로스나 호르커이의 세계는 정반대인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이에요. 한 사용자가 지적했듯이 그의 세계는 신이 죽었기에 모든 것이 허용된다가 아니라 오히려 신이 없기에 아무것도 허용되지 않는 세계에 가까워요. 잠시만요. 그건 정말 역설적이네요. 아무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뇨? 그렇죠. 어떤 행위도 그것이 옳다고 보증해줄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모든 행위는 결국 의미 없는 몸짓, 그저 잘못된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보통 신이 없으면 모든 게 허용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어떤 행동도 궁극적인 의미를 갖지 못해서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군요. 마치 자유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감옥에 갇힌 것처럼요. 정확해요. 자유의 감옥이죠. 선악의 기준이 사라졌으니 해방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든 행동의 가치가 사라지고 공허한 투쟁만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물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려고 발버둥치지만 그 어떤 행동도 구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끝없는 방황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의 문학은 결국 이렇게 모든 가치가 붕괴해버린 세계의 풍경을 그 긴 문장들을 통해 집요하게 따라가는 작업이군요. 쉬운 위로나 값싼 희망을 주지 않는 대신에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현실의 가장 불편한 지점을 똑바로 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그 처절한 직시의 과정 속에서 역설적으로 어떤 존엄성이 빛을 발해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폐허 속에서도 그 폐허를 응시하고 기록하려는 예술행위 자체가 마지막 남은 저항이자 희망의 증거가 되는 셈이죠. 노벨상 위원회가 그의 문학이 종말론적 공포 속에서도 예술의 힘을 재확인한다고 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의 작품 세계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사탄탱고나 저항의 멜랑콜리처럼 어둡고 묵시록적인 측면이 하나고요. 다른 하나는 동양의 예술과 철학에 깊이 매료단 훨씬 고요하고 명상적인 측면이라고 하더군요. 네. 그 두 세계가 공존한다는 점이 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열쇠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더 던져볼 수 있겠죠. 이토록 철저하게 서구 문명의 파국과 그 심연을 파고들었던 작가가 왜 동양의 사유에 눈을 돌리게 된 걸까요? 그것은 혹시 서구적인 절망으로부터의 도피였을까요? 아니면 같은 심연을 마주하는 또 다른 방식을 발견한 걸까요? 절망의 끝에서 마주한 새로운 길일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절망일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찾아봐야겠네요. 크로스너 호르코이의 세계를 계속해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의 작품이 헝가리의 그 황량한 평원을 배경으로 어떻게 종말과 실존적 공허함을 집요하게 그려내는지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만약 당신이 그의 글에서 느껴지는 그 압도적인 절망감이 오직 책 속에만 갇혀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건 정말 절반만 보신 셈입니다. 그의 탐구가 소설이라는 한 가지 형식에만 머물지 않거든요. 오늘은 그의 세계가 다른 예술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어떻게 확장되는지, 그 시야가 헝가리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파트너인 영화감독 벨라타로와의 작업부터 시작해서요. 악 그 자체의 형태를 부여하려 했던 한 화가와의 기묘한 협업, 그리고 맨해튼의 광기와 현대 독일의 혼란 속으로 들어간 후기 작품들까지. 그의 묵시록이 다른 예술의 옷을 입고
또 다른 공간에서 어떻게 변주되는지 지금부터 함께 들여다보시죠. 네, 바로 그 지점이 그의 문학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의 작품은 뭐랄까 고립된 천재의 독백이라기보다는 끊임없는 대화의 산물이거든요. 특히 당신이 벨라타르 감독의 영화를 한 편이라도 보셨다면 크로스너 호르코이의 문장이 어떤 느낌인지 시각적으로 체험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의 문장은 흔히 느리게 흐르는 용암 같은 서사라고 표현하는데 벨라타르의 영화는 바로 그 느낌을 스크린에 완벽하게 구현해냈죠. 이건 단순히 소설을 영화로 옮겼다 이런 각색의 차원이 아니고요. 두 거장의 세계관이 충돌하고 융합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예술작품이 탄생한 거죠. 오늘은 그 협업의 본질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그의 문학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좀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벨라타르 감독 이야기는 정말 빼놓을 수가 없죠. 두 사람이 함께한 영화가 6편이나 되니까요. 특히 그 7시간이 넘는 러닝타임으로 악력 높은 사탄탱고나 베크마이스터 하모니 같은 작품들은 원작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에게도 그 특유의 암울하고 무거운 분위기를 아주 강하게 각인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협업 방식이 일반적인 원작자와 감독의 관계와는 사뭇 달랐다고 들었어요. 정확히 어떤 식이었나요? 단순히 그가 시나리오를 써준 게 아니었단 말이죠. 맞습니다. 크로스너 호르코이 본인도 자신은 시나리오 작가가 아니라고 여러 번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벨라타르에게 단순히 줄거리를 각색해서 제공한 게 아니고요. 영화가 던지는 질문에 철학적 배경을 그려주는 역할을 했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은 밤낮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끝없이 대화하고 그렇게 아이디어를 구체화했다고 해요. 아, 대화를 통해서요. 네. 사실 크로스너 호르코이는 자신의 소설이 굳이 영화로 만들어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쪽이었어요. 하지만 벨라타르가 자신의 작품으로 영화를 만들고자 하는 그 집요한 열망을 이해했고 그의 상상력이 더 깊어지도록 돕는 방식으로 참여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책을 그냥 건네주면서 자, 이걸로 영화를 만들어 보시오 하는 식이 아니라 거의 공동 창작자 혹은 철학적 동반자처럼 함께 작업했다는 거군요. 두 사람의 그 강렬하고 음울한 세계관이 충돌하면서 어떤 시너지를 냈을지 상상만 해도 흥미롭습니다. 그런 그들의 마지막 협업이 된 작품이 바로 토리노의 말인데 이 영화의 시작이 니체의 유명한 일화와 관련이 있다고 하죠. 네, 당신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1889년 토리노에서 철학자 니체가 정신이 붕괴되기 직전에 한 마부가 채찍으로 때리는 말을 끌어안고 통곡했다는 바로 그 유명한 일화 말입니다. 아, 네. 기억나요. 말에게는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다. 왜일까? 바로 이 질문이 토리노의 말의 출발점입니다. 여왕은 그 말과 마부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마지막 유기를 묵묵히 따라가죠. 초점을 철학자가 아닌 이름 없는 말과 마부에게로 옮긴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신이 죽었다고 선언된 세상, 즉 모든 초월적 가치와 의미가 사라진 세계에서 인간이 어떻게 존재의 무게를 견뎌내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데요. 흔히 도스토옙스키가 말한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명제를 떠올리기 쉽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도덕적 구속도 없는 완전한 자유 혹은 방종의 상태를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크로스노 호르코이와 벨라타르가 보여주는 세계는 정반대입니다. 그들의 세계에서는 신이 죽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아무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네, 어떤 행위도 구원이나 심판의 대상이 되지 못해요. 선도 악도 의미가 없죠. 그저 희망 없이 매일 똑같은 감자를 삶아 먹고 물을 길어오고 말을 돌보는 그런 무의미한 노동의 반복만 있을 뿐입니다. 토리노의 말에 나오는 부녀의 모습이 바로 이 신없는 세상의 메커니즘, 즉 어떤 초월적 의미도 없이 그저 갈등과 권력, 무의미한 반복만이 존재하는 현실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정말 소름 끼치는 통찰이죠. 아무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 말이 훨씬 더 절망적으로 들리네요. 모든 게 허용된다는 건 적어도 선택의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아무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건 그야말로 완벽한 감옥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영화를 통해 자신의 묵시록을 시각적으로 구현했다면 그는 또 다른 방식으로 더 추상적인 개념에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악 그 자체의 형태를 부여하려는 시도였죠. 독일 화가 막스 노이만과의 협업, 애니멀 인사이드가 바로 그 결과물이라고요? 네, 정말 독특하고 강렬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책은 14편의 그림과 14편의 글이 번갈아가며 배치된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단순히 노이만이 그림을 그리고 크로스너 호르코이가 글을 붙인 게 아니고요.
크로스나우르커이가 노이만의 그림을 보고 글을 쓰면 그걸 본 노이만이 다시 그 글에 반응해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식으로 마치 두 예술가가 언어와 이미지로 대화를 주고받듯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단 하나, 악의 형태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었죠. 악의 형태를 부여한다라. 굉장히 어려운 과제처럼 들립니다. 그가 말하는 악의 내부로 들어간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그는 악의 형태를 부여하는 것은 오직 그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외부에서 안전하게 관찰하고 분석하는 방식으로는 악의 본질에 닿을 수 없다는 거죠. 악의 내부로 직접 들어가서 그 폭력성과 파괴성을 직접 마주해야만 그 형태를 그려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글과 그림은 굉장히 거칠고 폭력적이고 파편적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서사나 교훈 같은 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마주하려 했던 악이란 건 어떤 종류의 악이었을까요? 특정 인물의 사악함 같은 걸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는 새로운 잔혹성, 그러니까 The New Brutality라는 개념을 언급하는데요. 이것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어떤 거리낌이나 죄책감 없이 자행되는 폭력과 잔혹성 자체를 의미합니다. 마치 인류의 DNA에 각인된 것처럼 주기적으로 되돌아오는 파괴의 충동 같은 거죠. 그는 이런 시대에 작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은 글을 쓰는 행위 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애니멀 인사이드는 그의 다른 소설들과는 완전히 성격이 달라요. 철학적 서사라기보다는 세상의 잔혹성에 맞서는 하나의 날카로운 외침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악에는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그는 언어와 그림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형태를 통해 그 존재 자체를 드러내고자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벨라타르의 영화를 통해 시각적 묵시록을 완성하고 막스 노이만과는 악의 본질을 탐구했다면 이제 그의 세계는 헝가리라는 지리적 배경을 벗어나기 시작하는군요. 그의 작품 세계를 크게 서구와 동구 단계로 나누기도 하던데 동양 예술과 철학에 매료되면서 작품의 변화가 찾아왔다고요? 이 끝없는 절망과 묵시록을 탐구하던 그가 동양에서 무엇을 발견했던 걸까요? 네, 비평가들은 그의 작품 세계를 크게 둘로 나눕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주로 다룬 사탄 탱고나 저항의 멜랑콜리처럼 절망적인 묵시록을 다루는 작품들, 그리고요, 아시아 여행 이후 동양 예술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보다 명상적인 분위기를 띠는 작품들로요. 그는 일본의 교토, 중국의 여러 도시를 여행하면서 완전히 다른 시각을 얻게 됩니다. 특히 자연을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실제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서구적 세계관이 말하는 그 무의미함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예술에서 찾기 시작해요. 그 변화가 가장 잘 드러난 작품이 세이오버가 저 아래에 있었다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시공간을 넘나들면서 다양한 예술 작품이 탄생하는 그 불가해하고 신성한 순간들을 포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그의 방식은 독특해요. 예술가 본인의 고뇌나 영감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주변부의 인물들을 통해 그 순간을 묘사하거든요. 예를 들면 미술관의 경비원, 작품을 바라보는 이름 없는 관람객, 불상을 수리하는 장인 같은 사람들이죠. 그거 정말 크로스나우르코이답네요. 항상 중심이 아닌 주변부, 영웅이 아닌 이름 없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세계의 본질을 보려고 하니까요. 그렇게 동양의 명상적인 세계를 탐구하던 그가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공간, 바로 미국의 대도시 맨해튼으로 무대를 옮깁니다. 궁전을 위한 작은 일이라는 작품이죠. 이질적인 공간의 조합만으로도 벌써부터 흥미롭습니다. 부제부터가 도발적입니다. 타인의 광기 속으로 들어가기. 이 소설은 뉴욕 국립도서관에서 일하는 서서의 끝없는 독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의 이름이 하필 허먼 멜빌이에요. 그는 자신과 이름이 비슷한 작가 허먼 멜빌, 그리고 멜빌에 매료되었던 또 다른 작가 멜컴 라우리, 해체주의 건축가 레베우스 우주의 흔적을 미친 듯이 좇으면서 맨해튼 거리를 헤맵니다. 설정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농담 같으면서도 어쩐지 그의 다른 작품들처럼 어두운 곳으로 향할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이 서서의 광기는 결국 어디로 향하게 되나요? 그의 광기는 하나의 강박적인 아이디어로 수렴됩니다. 바로 영원히 폐쇄된 도서관에 짓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책을 수집하고 완벽하게 보관하지만 아무도 들어와서 읽을 수는 없는 도서관. 그야말로 지식의 무덤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강력하고도 비극적인 이미지네요. 그러니까 인류의 문화를 파괴적인 세상으로부터 지켜내는 유일한 방법은 역설적으로 인류로부터 그것을 완전히 격리시키는 것이라는 말이군요.
이건 보존 행위인 동시에 가장 완전한 형태의 절망이기도 하고요. 정확합니다. 이는 예술이 인간의 효용성이나 실용성을 완전히 벗어나 그 자체로 존재해야 한다는 강박적인 믿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가 말하는 멈추지 않는 묵시록에 대한 반응이기도 합니다. 그의 세계에서 묵시록은 미래에 닥칠 어떤 거대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와 있고 항상 존재해 왔던 지속적인 상태죠. 이 끝나지 않는 파멸 속에서 영원히 닫힌 도서관을 짓겠다는 행위는 이 세상에 대한 가장 극단적인 저항이자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광기인 셈입니다. 그의 묵시록이 과거 헝가리의 유령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의 한복판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군요.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 있는 작품이 가장 최근작 중 하나인 헤르시트 77769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현대 독일의 작은 마을이 배경이라고요. 네, 이 작품은 그의 묵시록적 세계관이 지금 여기에 현실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배경은 통일 이후 경제적으로 낙후된 구동독의 작은 마을인데요. 이곳에 스며든 네오나치즘의 폭력적인 그림자와 그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바흐 음악의 숭고한 아름다움을 한 공간에 배치합니다. 그는 이 소설을 불가능하게 결합된 폭력과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소설의 형식 또한 극단적이라고 들었습니다. 소설 전체가 단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읽는 것만으로도 숨이 찰 것 같은데 작가로서 이런 실험을 하는 의도는 뭘까요? 독자를 주인공의 혼란스러운 정신상태 속에 완전히 가둬두려는 걸까요? 독자가 쉼표나 마침표를 통해 잠시도 숨을 돌리거나 생각할 틈을 주지 않음으로써 주인공이 느끼는 불안과 강박, 그리고 마을을 덮쳐오는 혼란의 소용돌이를 그대로 체험하게 만드는 거죠. 문장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미로이자 감옥이 되는 겁니다. 그의 실험 정신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죠. 그 숨막히는 문장 속을 헤매는 주인공은 어떤 인물인가요? 주인공 플로리안 헤르시트는 순진하고 마음씨 좋은 거구의 청년입니다. 그는 우주의 물질 반물질 비대칭 문제 같은 심오한 주제에 집착하면서 메르켈 총리에게 해결책을 촉구하는 편지를 계속해서 보내는 세상 물정 모르는 인물이죠. 노벨상 위원회는 이 캐릭터를 도스토예브스키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성스러운 바보 유형이자 저항의 멜랑콜리의 주인공 발루슈카와 같은 계보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순수한 영혼을 가졌기에 세상의 악과 마주했을 때 더 크게 상처받고 파괴되는 인물이죠. 그는 자신이 굳게 믿었던 어떤 힘이 사실은 마을을 파괴하는 원흉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크루스너 호르커이의 세계에서는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균열이 발생하는데 이 소설의 결말 역시 그렇습니다. 그의 묵시록은 더 이상 멀리 있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신이 사는 가장 평범해 보이는 공간에서도 언제든 나타날 수 있는 현재적 공포라는 것을 이 소설은 여실히 보여줍니다. 오늘은 크로스너 호르코이 라슬로의 세계가 소설의 경계를 넘어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따라가 봤습니다. 벨라타르의 영화를 통해 시각화된 그의 묵시록부터 막스 노이만과의 협업을 통해 악의 형태를 탐구하고 맨해튼의 광기와 현대 독일의 혼란 속으로 들어오기까지 그의 문학은 끝없이 다른 예술, 다른 공간과 대화하며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나입니다. 묵시록은 더 이상 거대한 파국적 사건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는 멈추지 않는 상태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그는 그 상태를 단순히 절망과 붕괴만으로 그리지 않고 예술, 광기, 집착, 그리고 폭력과 불가능하게 결합된 아름다움을 통해 집요하게 탐구합니다. 그의 문장은 결코 당신에게 편안한 독서를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문장의 미로를 헤매는 동안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의 본질과 그 속에서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갈망하는 인간의 모습을 가장 처절하게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이 계속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소설 속 인물의 말처럼 우리가 정말 멈추지 않는 묵시록 속에 살고 있다면 영원히 닫힌 도서관을 짓거나 바흐의 음악처럼 완박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행위는 이 세상에 대한 의미 있는 저항일까요? 아니면 그저 또 다른 형태의 정교한 광기일까요? 크로스너 호르코이가 라슬로의 작품 세계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묵시록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그 끝없이 이어지는 문장에 대해 계속 파고들고 있는데요. 근데 그의 소설을 읽다 보면 정말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마치 곧 엄청난 무언가가 닥칠 것 같은데 그게 끝내 오지는 않는 그런 순간에 영원히 갇혀버린 느낌이랄까요? 아, 네네. 왜 이렇게까지 절망적이고 어둡고 희망 없는 세계를 집요하게 그려내는 걸까요? 이 작가를 움직이는 근원적인 힘, 그 철학적 배경이 너무 궁금해집니다.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하셨네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종말이나 묵시록이 세상의 끝, 파멸 같은 걸 의미한다면 크로스노 호르코이에게는 좀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것 같아요. 다른 의미요? 네, 자료를 보면 그에게 묵시록은 오히려 인간 실존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일종의 내기와 같다고 표현해요. 내기요. 네, 우리가 미지의 세계, 어떤 진실의 편린이라도 엿보기 위해서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행위 같은 거죠. 아, 그러니까 그의 문학이 보여주는 그 지독한 종말론적 공포의 한가운데서 역설적이게도 인간의 존엄성이란 무엇인가, 예술은 왜 존재하는가 같은 질문들이 오히려 더 선명하게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행위라 흥미롭네요. 그렇다면 그가 겨누고 있는 건 대체 뭘까요? 이 파멸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손 같은 게 있을까요? 한 토론 자료를 보니까 그의 소설 전쟁과 전쟁에 나오는 독백을 분석하면서 그들이라는 정체불명의 존재에 대해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네, 그들이라는 존재가 아주 중요해요. 소설 속에서 그들은 세상의 모든 신념, 모든 아름다움을 파괴하고 모든 것을 그냥 차갑고 무의미한 논리로 되돌리려는 그런 세력을 상징하거든요. 아, 일종의 절대적 허무주의자들이군요. 그렇죠. 뭐랄까, 이걸 좀 더 쉽게 비유하자면 누군가 정성껏 쌓아올린 아름다운 모래성을 보고 어차피 모래알일 뿐인데 무슨 의미가 있냐 면서 발로 차버리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악의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내 악이라기보다 그저 그 차가운 논리 때문에 파괴하는 거죠. 듣고 보니 니체가 말한 신은 죽었다는 선언 이후의 세계가 떠오르기도 하네요. 신이 사라진 세상의 공허함 같은 거요. 정확해요. 니체의 세계관과 분명히 연결되죠. 하지만 크로스노 호르코의 세계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요. 더 나아간다고요? 네, 신이 없어서 모든 게 허용되는 자유의 세계가 아니라 오히려 신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떤 행위도 궁극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고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세상에 더 가까워요. 이런 깊은 철학적 궁화함의 배경에는 그가 나고 자란 헝가리란 나라가 겪어온 깊고 오래된 역사적 상처가 아주 짙게 배어 있습니다. 아, 역시 역사적 배경을 빼놓을 수 없겠군요. 헝가리의 역사라면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는 좀 다른 독특한 위치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작품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맞아요. 그 독특한 위치가 핵심입니다. 헝가리 민족, 그러니까 마자르족은 아시아에서 건너와 유럽 한복판에 정착했잖아요. 네네.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유럽의 일부로 살았지만 어딘가 모를 이방인이라는 정체성의 혼란이 늘 있었죠. 거기에 더해서 몽골, 오스만 튀르크, 합스부르크 제국, 그리고 20세기에는 나치와 소련에 이르기까지 수백 년간 끊임없이 외세의 지배와 전쟁을 겪었어요. 정말 쉴 틈이 없었네요. 그렇죠. 특히 2차 대전 이후에 겪었던 공산주의라는 거대한 유토피아 실험의 실패는 또 다른 종류의 깊은 공허함을 남겼고요. 이런 역사적 경험 속에서 종말이라는 건 미래에 언젠가 닥칠 사건이 아니라 이미 와 있고 끝나지도 않은 채 계속되는 현실, 즉 끊임없는 묵시록으로 그려지는 거죠. 아, 종말이 미래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해석이 굉장히 와닿네요. 네, 그의 소설 속 인물들이 느끼는 끝없는 불안과 무력감은 바로 이 역사적 경험의 문학적 현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복잡하고 깊은 철학과 역사를 문장으로 구현해낸다는 게 정말 대단한데요. 이건 단순히 무엇을 쓰느냐를 넘어서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일 텐데요. 그의 집필 방식이 굉장히 독특하다는 이야기가 여러 인터뷰 자료에서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특이하죠. 보통 작가들처럼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한 문장 한 문장 써내려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쓰나요? 그는 문학을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말 그대로 24시간 내내 머릿속으로 작업을 한다고 해요. 어떤 문장의 실마리가 떠오르면 그 문장이 자연스럽게 완결될 때까지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살을 붙이고 다듬고 구조를 짜는 거죠. 와, 건축가가 머릿속에 완벽한 설계도를 다 그릴 때까지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것처럼요. 잠깐만요. 그럼 그 길고 복잡하게 얽힌 문장들을 전부 머릿속에서 완성한 다음에야 컴퓨터에 옮겨 적는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정말 믿기지가 않는데요. 건축가 비유도 좋지만 저는 오히려 조각가에 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조각가요? 네, 거대한 돌덩이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하나하나 깎아내서 완벽한 조각상을 드러내는 것처럼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의 파편들 속에서 완벽한 문장 하나를 깎아내는 거죠.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조각가. 그래서 그는 일반적인 의미의 수정이나 퇴고 작업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네. 모든 수정은 이미 머릿속에서 다 끝났기 때문이죠. 그저 완성된 문장을 그저 받아 적을 뿐이라고요. 그가 추구하는 문장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인데, 하나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정교한 문어체 문장, 다른 하나는 구두점도 거의 없이 일상적인 말이 그대로 이어진 것 같은 구어체 문장이에요. 그 두 가지가 결합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양극단의 스타일이 하나의 문장 안에서 충돌하고 결합하면서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독특한 문체가 탄생하는 겁니다. 느리게 흐르는 용암 같은 서사라는 표현이 왜 나왔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그 뜨겁고 무거운 문장들이 사실은 그렇게 차가울 정도로 정교한 계산 속에서 태어난 거군요. 그런데 그런 독특한 문체를 다른 언어로 옮기는 건 정말 끔찍하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번역가의 역할이 정말 중요했겠어요? 절대적으로 중요했죠. 크로스나 호르케이의 본인 스스로도 번역된 작품은 더 이상 내 작품이 아니라 번역가의 작품이라고 말할 정도니까요. 아, 그 정도인가요? 네, 특히 헝가리어는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번역하기 까다로운 특징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3인칭 단수 대명사가 성별 구분이 없고 직접 화법을 쓸 때 우리가 쓰는 큰 따옴표 대신 쉼표를 쓰는 식이죠. 네네. 이런 언어적 특수성을 다른 언어의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학적 경험으로 바꾸는 건 거의 재창조에 가까운 작업이에요. 그의 문학이 오늘날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된 데에는 그의 세계를 깊이 이해하고 그 문체를 재현해낸 번역가들의 공이 정말 컸다고 봐야 합니다. 작품 세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했는데요. 근데 이토록 치밀한 스타일을 가진 작가가 오직 어두운 이야기만 썼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다른 얼굴도 있나요? 아, 물론입니다. 사실 그의 작품 세계는 크게 두 개의 흐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두 개나요? 네.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사탄 탱고나 저항의 멜랑콜리처럼 유럽의 역사적, 철학적 폐허를 파고드는 묵시록적인 작품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완전히 다른 결의, 동양의 예술과 철학에 깊이 매료되어 쓴 고요하고 명상적인 작품들이에요. 동양 철학이요? 그 종말론적인 작가와는 잘 연결이 안 되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그가 아시아, 특히 일본과 중국을 여러 번 여행하면서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아, 여행. 네, 그 과정에서 서구적인 세계관의 한계를 느끼고 자연만이 유일하고 영원한 실체라는 믿음 같은 것을 갖게 된 거죠. 그 이후에 쓴 북쪽은 산, 남쪽은 호수, 서쪽은 길, 동쪽은 강이나 교토의 정원을 다룬 세이오보가 저 아래 있었다 같은 작품들은 이전 작품들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겨요. 그렇군요. 문장은 여전히 길고 정교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파멸의 예언이 아니라 존재의 고요함, 예술이 주는 구원의 순간 같은 것들이죠. 묵시록적인 면과 명상적인 면이라. 정말 극과 극이네요.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니 그 두 가지 흐름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듯한 독특한 작품이 하나 눈에 띄어요. 궁전을 위한 작은 노동이라는 책인데 부제가 타인의 왕기로 들어가기이더라고요. 이건 또 어떤 이야기인가요? 아, 그 작품은 정말 유쾌하면서도 기이하고 광기 어린 소설이죠. 주인공 이름부터가 허먼 멜빌이에요. 허먼 멜빌요? 그 모비딕의 작가? 물론 그 작가와는 다른 인물이죠. 뉴욕의 한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인데 우연히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작가 허먼 멜빌, 그리고 멜빌의 열렬한 팬이었던 작가 멜컴 라우리, 또 해체주의 건축가 레베우스 우즈라는 세 명의 예술가에게 병적으로 집착하게 돼요.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요? 정말 엉뚱하네요. 심지어 주인공 이름 철자도 소문자 헐먼 멜빌로 되어 있던데 그것도 의미가 있겠군요. 네, 바로 그거죠. 그 소문자 이름은 위대한 예술가들의 그림자에 가린 왜소한 자신을 상징하는 장치죠. 그래서 그 집착이 어디로 향하나요? 그는 이 세 명의 예술가에게서 영감을 받아서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영구적으로 폐쇄된 도서관을 짓겠다는 광기 어린 계획에 사로잡힙니다. 와... 더 놀라운 건 이 소설 전체가 마침표 하나 없이 쉼없이 이어지는 단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책 한 권이 문장 하나라고요?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히는데요. 그렇죠. 그걸 읽는 독자들은 주인공의 강박적인 내면을 그대로 따라 체험하게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독자는 주인공의 멈추지 않는 의식의 흐름 속으로 완전히 빨려 들어가게 되죠. 소설 첫머리에 현실은 장애물이 아니다 라는 제사가 등장하는데 말 그대로 현실의 모든 제약을 뛰어넘으려는 한 인간의 광기 어린 열망을 아주 강렬하게 체험하게 만드는 대단한 독서 경험을 선사하는 작품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크라스노홀커 라슬로는 정말 한마디로 정의하기 힘든 작가네요. 현대 문학사에서 그의 위치를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은 아마 노벨상 위원회의 평가일 겁니다. 그들이 크로스너호르코이를 프란츠 카프카에서 토마스 베르나르트로 이어지는 중부 유럽 문학 전통의 위대한 서사 작가라고 그렇게 명명했거든요. 아, 카프카에서 베르나르트로요? 카프카는 그가 인터뷰에서 카프카를 읽지 않을 때는 카프카에 대해 생각하고 그에 대한 생각이 그리워지면 다시 꺼내 읽는다고 말할 정도로 깊은 애정을 보였으니 이해가 가는데 토마스 베르나르트는 어떤 작가인가요? 그에게서 어떤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토마스 베르나르트는 오스트리아 작가인데요. 하나의 주제에 대해 집요하게 파고드는 길고 강박적인 독백, 거의 숨막힐 듯 이어지는 문장으로 유명해요. 아, 문장 스타일이 비슷하군요. 네, 분노와 냉소로 가득 찬 인물이 세상을 향해 끝없이 불평을 쏟아내는 식이죠. 크로스너호르코이의 문장에서 느껴지는 그 집요함과 반복, 끝없이 이어지는 리듬감에서 베르나르트의 영향을 확실히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작품에는 카프카적인 거대한 시스템 앞에 놓인 개인의 실전적 불안, 그리고 베르나르트적인 집요한 독백, 거기에 루마니아 사상가 에밀 시오랑에게서 볼 수 있는 아주 날카롭고 냉소적인 유머까지 모두 녹아있는 거죠. 그렇군요. 유럽 문학의 위대한 유산들을 모두 흡수한 셈이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가 이 모든 유산을 그저 모방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 모든 것을 헝가리라는 구체적인 역사적 트라우마라는 프리즘을 통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예술 세계로 완전히 새롭게 구축해냈다는 것. 바로 그 지점에서 그의 위대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 노벨상 위원회가 그의 문학이 종말론적 공포 속에서도 예술의 힘을 재확인한다고 평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결국 그의 작품은 절망을 이야기하지만 절망 그 자체에 머무는 게 반이라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그의 작품은 혼란으로 가득 찬 이 세계에 대해 쉬운 위로나 값싼 희망을 던져주지 않아요. 대신 그 혼돈의 맨 밑바닥까지 독자를 끌고 들어가서 끝까지 직시하게 만들죠. 네. 그 처절한 직시의 과정 속에서 비록 명확한 해답을 찾지는 못할 줄라도 이 상실의 운명을 어떻게든 감당하려는 인간의 존엄성이 역설적으로 희미하게 빛을 발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크로스너호르코이 문학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울림일 겁니다. 정말 긴 여정이었네요. 크로스노호르코이 라슬로라는 한 작가의 세계를 통해서 뭐랄까 서구의 묵시록적 허무주의부터 동양의 명상적 전통까지 그야말로 인간 정신의 양극단을 오가는 그런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 그의 후기작 중 하나인 벤카임 남작 귀영하다는 제목 그대로 그의 고향 헝가리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라고 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전 세계를 떠돌며 인간 실존의 가장 어두운 심연과 가장 고요한 풍경을 모두 목격한 예언자 같은 작가가 마침내 그가 처음 출발했던 그 폐허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게 될까요? 그 귀향이 의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지 당신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